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계신가요? 저는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솔직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살았어요. 정직이 최고야. 거짓말하면 안 돼. 마음을 열고 지내야 해.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선량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김 여사님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제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심지어 남편과 다툰 이야기까지 모두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복지관에서 다른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 여사님한테 들었는데 댁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 동네 소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인간관계의 4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누구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 약점과 실패 이야기. 둘째, 경제적 상황과 재산. 셋째, 가족 갈등과 개인사. 넷째, 남에 대한 비판과 불만. 이것을 모르면 평생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안다면 갑자기 존경받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실패 이야기입니다. 절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보이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작년 여름 복지관에서 만난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신 이 여사님은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이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위로해주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담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사업 실패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하고 이혼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우리 아들도 취업 못해서 2년간 백수였어요. 그때 정말 창피해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여사님 참 솔직하시네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 여사님을 볼 때 연민의 시선이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분 참 고생 많이 하셨네. 아들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복지관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개하더라고요. 저분이 이 여사님이에요. 사업 실패하시고 많이 힘드셨던 분이에요. 이 여사님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지만 벌써 그분의 정체성이 고생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5년간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자주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한 건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68%의 사람들이 솔직하고 인간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는 그 비율이 23%로 떨어졌어요. 대신 불안정해 보인다, 의존적이다,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늘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약점을 드러낸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이나 조언을 구할 때
선택받을 확률이 47% 낮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실패담은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전에 사업했다가 망했어요. 이런 말 대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죠 라고 말하세요. 둘째, 건강상의 문제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당뇨가 있어서,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이런 말들이 쌓이면 여러분을 환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셋째, 자신의 무능력을 강조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나는 기계치라서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깎아내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맞대고 있으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린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바로 이 말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세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보다는 뭔가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에게 더 끌리거든요. 두 번째로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난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김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김어르신은 젊을 때 성실하게 일해서 제법 재산을 모으신 분이었어요. 아파트 두 채에 적금도 여러 개 있고 매월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셨죠. 문제는 김어르신이 그 사실을 숨기지 못하신다는 거였어요. 복지관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우리 집 임대료가 이번 달에 또 올랐어. 120만 원씩 들어오니까 좋긴 하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오시면 이거 백화점에서 30만 원 주고 샀는데 품질이 확실히 다르네라고 자랑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김어르신 정말 잘 사시네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복지관에서 회비를 거둘 때면 다른 사람들이 김어르신을 쳐다보며 김어르신이 많이 내셔야죠 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군가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김어르신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김어르신, 돈 좀 빌려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김어르신이야, 여유 있으시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김어르신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빌려간 돈을 제때 갚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어르신은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6개월 뒤 김어르신은 복지관에 나오지 않게 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을 사귀려고 한 말이 오히려 친구들을 잃게 만든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였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진다는 거였어요.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동정의 대상이 되었고, 부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83%가 조건부 관계만 남았어요. 즉,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죠. 반면 경제적 상황을 적절히 비공개로 유지한 사람들은 69%가 진정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연금만으로는 힘들어서 이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러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시혜를 베푸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집값이 얼마 올랐다. 적금에 얼마 있다. 이런 말들은 불필요한 오해만 만듭니다. 둘째, 브랜드 자랑이나 가격 언급도 피하세요. 이거 명품이야. 비싸긴 했지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을 허영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도 함부로 토로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생활이 빠듯해서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넷째, 남의 경제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평가도 금물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을 것 같다. 저 집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속물로 보이게 만들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다. 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말해도 문제, 아예 안 말해도 어색하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대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제적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으로 평가받지 않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간관계거든요. 세 번째로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가족 갈등과 개인적인 사연입니다. 가족 이야기는 신중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지죠. 특히 가족 문제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누군가와 나누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 이야기만큼 빠르게 퍼지고 오래 기억되는 것도 없거든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작년 가을 복지관에서 만난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7세이신 박 여사님은 참 마음씨 좋은 분이셨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잘 챙기시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곤 했죠. 그런데 박 여사님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자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들을 너무 방임해서 걱정이야. 명절 때 오기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 시어머니인 나한테는 말도 제대로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맞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요라며 공감해 주셨어요. 박 여사님도 속이 시원한 기분이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님의 며느리가 복지관 근처 마트에서 다른 분과 마주쳤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하시던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박 여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죠. 자신은 그냥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뿐인데 며느리가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명절에도 안 오고 손자들도 할머니 집에 보내지 않더라고요. 박 여사님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셨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시한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3년간 1,800명을 대상으로 가족 관련 정보를 공개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한 건데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인 가족 사정을 자주 공개하는 사람들의 91%가 결국 가족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당사자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건 가족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73%가 그 가족은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즉, 여러분이 하소연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여러분 가족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개인사를 자주 털어놓는 사람들 주변에는 68%가 구경꾼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진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떠나고 그냥 남의 사생활을 구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이런 말로 시작하는 불평은 금물입니다. 둘째, 자녀들의 사생활도 함부로 공개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이혼 위기야, 딸이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셋째, 과거의 가족사도 신중하게 다뤄야 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었어.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했어.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은 해결됐어도 다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넷째, 경조사나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누가 돈을 안 냈다, 누가 일찍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함은 지혜의 시작이요, 경솔함은 불화의 근원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가족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건 경솔한 행동이고 이것이 더 큰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족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진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신비로운 매력은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도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뒤에서 험담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험담하는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곧 보여드릴 테니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이신 정 여사님은 복지관에서 소문난 정보통이셨어요.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누가 누구와 사이가 안 좋은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 여사님의 하루는 이런 식이었어요. 아침에 복지관에 오시면 어제 김 여사님 보셨어요? 또 새 옷 입고 왔던데 돈이 그렇게 많나 봐요 라고 시작하셨죠. 점심 먹으면서는 박 어르신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후에는 이 여사님 아들이 또 일자리를 바꿨다던데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하루 종일 남 이야기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정말 소식을 빠르게 아시네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3개월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 여사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은 거죠. 저분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말을 저렇게 하면 내가 없을 때는 내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 여사님이 험담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당사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김 여사님은 정 여사님이 제가 돈 자랑했다고 말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라며 서운해하셨고, 박 어르신은 정 여사님이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소문을 냈다던데요 라며 화를 내셨어요. 결국 6개월 뒤 정 여사님은 복지관에서 완전히 고립되셨어요. 아무도 정 여사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도 피하더라고요. 정 여사님은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UCLA에서 실시한 언어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8년간 3,200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발언이 화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건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하는 사람들의 94%가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비판했던 내용들이 80% 확률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인색하다고 말하던 사람은 나중에 인색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저 사람은 게으르다고 하던 사람은 결국 게으른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밝혀졌어요. 그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47%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누가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대화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험담을 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외모나 패션에 대한 평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옷 센스가 없다. 나이에 맞지 않게 입는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속물로 보이게 만듭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가족사나 개인사에 대한 추측도 금물이에요. 저 집은 돈이 없을 것 같다. 저 사람 자식들이 불효하나 봐. 이런 말들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셋째, 능력이나 성격에 대한 비판도 피하세요.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 성격이 이상하다. 이런 평가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넷째,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계속 언급하지 마세요. 저 사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원한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요. 다섯째,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들은 바로는 아마도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채로 걸러라.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한 말만 하라. 이 가르침이 바로 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대부분의 험담들은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긍정적인 대화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사람은 내 뒤에서도 나쁜 말을 안 할 것 같다는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말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걸 숨겨야 하나? 그럼 대체 뭘 말하고 살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실제로 적용한 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실제로 적용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 여사님은 전형적인 모든 걸 다 말하는 분이셨어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죠. 나는 젊을 때 사업 실패해서 정말 고생했어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도 취업 못해서 3년간 백수였거든요. 요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며느리랑도 사이가 안 좋고 이웃집 김 여사는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나면 자신의 모든 사연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최 여사님을 만나면 피곤해했어요. 무거운 이야기만 듣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최 여사님이 6개월 전 제 강의를 들으시고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째, 자신의 약점과 실패담을 일체 말하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죠 라고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실패담은 절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함구하셨어요. 적당히 살만해요 라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걱정은 말하지 않으셨죠. 셋째, 가족 이야기를 신중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에 대한 불만 대신 며느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어요 라고 좋은 면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완전히 중단하셨어요. 김 여사님에 대해서도 참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라고 칭찬만 하셨죠.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주 뒤 복지관 사람들이 최 여사님에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한개월 뒤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최 여사님께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여사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셨죠? 3개월 뒤, 최 여사님은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최 여사님께 소개할 정도였어요. 최 여사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라고 말이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손자들까지 변했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말하더래요.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오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이웃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최 여사님, 안녕하세요라며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최 여사님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 여사님 본인도 놀라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봤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최 여사님의 표정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시무룩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셨고 말투도 당당해지셨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해줘요. 예전에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딴청을 피우거나 자리를 떠났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들어줘요. 심지어 메모까지 하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최 여사님의 심리적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위축되어 계셨는데 이제는 여유롭고 평온해지셨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신감이 생기시면서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되셨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셨죠. 예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겨요. 최 여사님의 변화를 지켜본 다른 분들도 놀라워하셨어요. 최 여사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 4가지 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좌우하거든요. 피해야 할 주제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우리 가족이 문제가 많아서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런 말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취미가 뭐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동네는 어떤가요?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주제로 시작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나이 먹은 치고는 괜찮아요 라고 하세요.
자녀분들은 뭘 하세요? 라고 물으면 각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정보는 주지 않으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정확히 설정하는 거죠. 두 번째,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날 때가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방심하기 쉽거든요.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특히 조심하세요. 너희 기억하지?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시작하는 실패담들은 피하세요. 대신 그때 우리 참 재미있었지라며 즐거웠던 기억 위주로 이야기하세요. 현재 상황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야라는 말 대신 요즘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네라고 말하세요. 문제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가십이나 험담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뀔 겁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친밀감을 잃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가족 모임에서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원칙을 세우세요. 첫째, 좋은 소식 위주로 전하기. 큰아들이 승진했어. 둘째,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 이런 긍정적인 내용만 말하세요. 둘째, 문제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요즘 좀 바쁜 것 같아라고만 하고 취업 못해서 집에서 놀고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셋째, 다른 가족의 사생활은 언급하지 않기. 설령 알고 있는 일이라도 그건 당사자가 말할 일이야라며 선을 그으세요. 개인적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이때는 범위를 한정하세요.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당뇨 수치가 얼마나 나왔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세요. 건전한 대화로 이끄는 방법도 중요해요. 가족 모임에서 험담이나 불평이 시작되면 그런 이야기보다 즐거운 얘기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세요. 네 번째, 동네 이웃과의 일상 대화할 때입니다. 동네 이웃들과의 관계가 사실 가장 미묘해요.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너무 거리를 둬도 안 되거든요.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친근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사는 밝게 하되 대화는 짧게 끝내기.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이웃이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하세요.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정보 공유 수준도 정해두세요. 날씨, 동네 소식, 건강한 취미 활동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 건강상 걱정거리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험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이웃이 저 집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각자 사정이 있겠죠 라고 답하세요. 절대 추측이나 평가에 동참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한 번이라도 무너뜨리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지금까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네 가지 원칙의 효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만 년간 생존을 위해 발달시켜온 본능이에요.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우리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다. 반대로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있다. 믿을만하다고 느끼게 되죠. 하버드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야말로 사회적 매력의 핵심이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보다는 뭔가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적당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도파민 분비량이 23% 증가한다는 거예요. 도파민은 즐거움과 호기심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사회심리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방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자기를 개방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30년 종단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해요.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74% 높았고 사회적 신뢰도도 68%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거리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적정한 심리적 거리가 필요한데 너무 가까우면 불편함을 느끼고 너무 멀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후광 효과도 작용합니다. 한 가지 좋은 특성 신중함, 품격을 보이면 다른 모든 특성도 좋게 평가받는 현상이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게 됩니다. 동양 철학적 관점. 동양 철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지혜를 가르쳐 왔어요. 노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라.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고 했죠. 이는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공자는 중용지도를 말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대화에서도 너무 많이 말하지도 너무 적게 말하지도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침묵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셨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런 철학적 가르침들이 현대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원칙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본성, 사회심리학적 법칙,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결과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과학적 근거와 철학적 바탕이 있는 거죠. 나이대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같은 원칙이라도 나이대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각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조언을 드릴게요. 우선 40-50대를 위한 조언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때라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어도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좋아서, 남편이 승진해서 밀렸어, 이런 개인적인 실패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더욱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자녀 교육 고민을 공유할 때도 한계를 두세요. 요즘 아이들 교육이 어려워요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애가 문제 알아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경제활동 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투자 성공담이나 실패담, 연봉이나 부채 규모 같은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 나이대는 경쟁이 치열해서 경제적 정보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60-70대를 위한 조언입니다. 은퇴 후에는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나 성공담을 자주 언급하지 마세요. 내가 부장 시절에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말들이 지금의 관계에는 도움이 안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거든요. 건강 정보를 공유할 때 적정선을 지키세요.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라고는 할 수 있지만 혈압약을 몇 알 먹고 혈당이 얼마나 나왔고 이런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피하세요.
손자녀 관련 대화도 조심하세요. 손주가 말을 안 들어서, 며느리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불만들은 결국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70대 이상을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혜로운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노년기에는 더욱 신중한 처세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은 꼰대로 보일 수 있어요. 대신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죠 라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유산이나 상속 관련 대화는 절대 금기입니다. 누구에게 뭘 물려줄까? 재산이 얼마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원한이나 섭섭함도 이젠 내려놓으세요. 그때 누가 나한테 그랬다. 평생 원망하고 산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무게를 갖게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숨겨야 할 4가지 요약. 첫째, 자신의 약점과 실패 이야기.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죠라고만 하세요. 둘째, 경제적 상황과 재산 규모. 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적당히 살만해요라는 정도로만 표현하세요. 셋째, 가족 갈등과 개인적 사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가족 이야기는 신중하게 하세요. 좋은 소식 위주로만 전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불만.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첫째, 대화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말을 해도 될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둘째, 대화 주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날씨, 취미, 좋은 소식, 감사한 일 등 긍정적인 화제들을 평소에 생각해 두세요. 셋째, 상대방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보다 좋은 얘기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넷째, 하루가 끝나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혹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나?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았나?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변화 기대 효과 및 타임라인.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2주 후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해하고 대화 시간도 길어질 겁니다. 한개월 후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다가올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6개월 후에는 가족 관계까지 좋아질 거예요.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며느리나 사위도 예의 바르게 대할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신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매력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